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죠. 그동안 기다렸던 날, 2년 넘는 긴 기간 동안 우리 일상을 지배하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를 몇 번이나 하고 또 투병 소식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막상 거리두기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나는 노력으로 적응해왔듯이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도 서서히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서 거리에 만발한 꽃처럼 우리 경제도 또 다쳤던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화창한 봄날, 봄나물 한두 번쯤 먹지 않으면 섭섭하죠? 그중에 으뜸인 이것, 초고추장과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살짝 데쳐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아삭한 식감에 독특한 향까지 정말 매력적인 맛이 나죠. 산나물로 이용하는 이것은 땅에서 나는 새순을 잘라낸 것과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기 쉬운 건 나무의 어린 순을 꺾은 것이죠. 다른 채소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베타카로틴 등 비타민이 풍부해 당뇨병 개선, 항산화 효과 등이 있고요. 사포닌도 들어있어 겨울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의 활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귀여운 뚜루뚜루뚜 바닷속 뚜루뚜루뚜 아기 상어. 아기 상어를 부르다 보면 이 나물이 저절로 떠오르실 텐데요. 나뭇가지의 머리에서 자란다고 해서 목말채, 모두채라고도 불리는 대표 봄나물이자 산채의 제왕.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고구절기가 다가오는데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네, 고구는 24절기 중 6번째 절기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때이며 이 시기에는 봄비가 잘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에 가물면 그의 농사는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주를 비롯해 봄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어 통연 농사를 기대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번 주에는 24일 일요일에 제주도에 비 예보가 있으며 그의 날들은 모두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아침 5도에서 15도, 낮에는 17에서 28도로 지난주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많은 계절입니다. 농업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 발생에 위험이 있는 작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각 농가가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알아보죠. 벼농사 뭘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지역별로 공동육묘장에서 생산 보급하는 모판을 활용하여 모내기 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직포 모짜리, 비닐 하우스 모짜리 등을 통해 자가 육묘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모짜리 설치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포 모짜리는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저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별 안전 파종 한계기를 고려하여 파종해야 하는데요. 먼저 1mm 내외로 싹트기를 한 후 파종 작업을 실시하고 그다음 모짜리에 치상한 다음에 육묘 상자에 물주기를 한 후에 부직포로 피복을 합니다. 피복한 부직포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모짜리는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치상하여 수분이 일찍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20 내지 30%의 차광망을 씌워서 고온 피해나 백화 현상을 예방하고 차광망을 씌우지 못한 경우에는 모판 위에 모짜리용 부직포를 덮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묘 육묘는 적정 물 관리와 알맞은 온도 유지를 위해 출하기에는 30 내지 32도씨, 녹화기에는 20 내지 25도씨, 경하기에는 15 내지 25도씨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논에 재배하고 있는 밀보리 등 맹류는 습할 경우에 생육저해나 병해충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구를 잘 정비해줘야 합니다. 휴릭 광산파 포장은 배수구를 깊게 파주고 평면 세조파 포장은 7 내지 10m 간격으로 배수구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습한 기상이 지속될 경우에 자주 발생하여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붉은 곰팡이병은 발생할 경우에 심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삭 패는 시기부터 이삭이 여물기 전까지 비가 잦고 습도가 90% 되는 날이 3 내지 5일 정도 지속될 경우에는 사전 예찰하여 1차 방제는 출수기에 실시하고요. 1차 방제 10일 후에 2차 방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에서 노지 재배하는 푸독수수에 심는 시기는 5월 상순인데요. 모기르기 하여 잎이 두세 매 나온 15일 이내에 옮겨 심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모기르기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심는 간격은 일확나비는 60cm, 포기 사이는 25cm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소와 시설 재배 농가에선 뭘 해야 할까요? 마늘 양파는 본격적으로 구비대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양분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내지 10일 간격으로 30 내지 40mm 정도씩 2 내지 3회 물대기를 해주거나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해서 물을 주면 증수 효과가 매우 커서 좋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습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경우에는 토양이 너무 습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시설하우스에 재배 중인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발생 시에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인공 조명을 이용하여 광을 보충해주고 빨리 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해서 피복제를 세척해줘야 합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예, 농촌진흥청에서는 사과배에 과수 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약이 약재 살포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2일부터 과소화상병 정밀 예측 시스템에 전국 배나무의 개화기 꼭 감염 위험도가 위험과 매우 위험으로 나타나 전국 배재배 농가에서 4월 13일에서 14일 사이에 계약이 약재를 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과 후지 품종의 개화가 4월 18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소화상병 정보를 확인한 뒤에 적기에 계약이 약재를 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측 시스템에서 위험 단계가 나타나면 24시간 이내에 약재 살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비가 올 경우에는 비가 그친 뒤 바로 실시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환절기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하여 농장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축사 소독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내부에 있는 깔집, 분변 등은 제거한 후에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사 내부는 천장, 벽, 바닥의 순서로 고압 분무기를 이용하여 물세척 및 청소를 실시하고 건조한 후에 소독을 실시하면 됩니다. 축사 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가축에 직접 분사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소독제는 소독 대상 표면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히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제는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요. 화학적 특성이 다른 계열의 소독제를 혼합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그중에 옥수수 알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수입 옥수수 대부분은 소, 돼지, 닭 등 가축 배합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국내에서 재배하는 사료용 옥수수는 사일리지, 담근 먹이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재배가 수월한 사료용 옥수수인 다청옥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옥수수 육종 연구실의 배환희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옥수수,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옥수수를 주로 떠올리는데 사료용이 있구나 하면서 지금 사일리지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게 됐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사료용 옥수수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옥수수를 사용하는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사람이 먹는 식용 옥수수와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먹이로 쓰이는 사료용 옥수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옥수수를 약 1,000만 톤 정도를 수입하는데요. 이 중에서 사료로 쓰이는 게 800만 톤, 전분이나 옥분 등 식용으로 쓰이는 게 200만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리지라는 것은 목초나 사료작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발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이 꼭 김치 담그는 방법과 같다고 하여 풀김치, 당근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옥수수 사일리지는 식물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베어서 2cm나 3cm로 잘게 잘라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섬기 발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료용 옥수수 다청옥, 품종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네, 옥수수 신품종 다청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사료용 옥수수 품종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아서 마늘 따에 잎이 늦게까지 푸르러서 푸를청을 써서 다청옥으로 지었습니다. 네, 이 다청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예, 다청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지역 농협이나 축협, 낙농유구협회에 신청하시면 다음 해에 우선 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신 분은 1월 중에 각 시군 기술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시기도 놓치신 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나 한울상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신품종 사료용 옥수수인 다청옥. 기존 사료용 옥수수와 비교해서는 어떤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기존의 사료용 옥수수는 광평옥이나 강다옥 같은 품종이 있었습니다. 다청옥은 대표적 사료용 옥수수인 광평옥과 키는 비슷하지만 쓰러짐에 강합니다. 또한 옥수수 식물체 전체를 말린 수량이 헥타르당 23.7톤, 그리고 이 중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분의 총량은 헥타르당 16.1톤으로 광평옥보다 각각 10%, 7% 많고, 또한 수확 시기에 이삭 아래 잎들이 늦게까지 푸르게 유지되어 옥수수 사일리지를 담그는데 적합합니다. 이러한 우수성을 평가받아서 2021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받았습니다. 네. 직접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울산에서 다청옥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잘 모르는 외국 품종을 이것저것 심는 것보다는 다청옥을 재배하는 게 수량이 확실하다고 하였고, 전남 영광의 한 농가부는 다청옥이 다른 옥수수 품종보다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옥수수 대의 당도가 높아서 발효가 잘 되어 사일리지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재배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언제부터 시중에 판매가 시작됐나요? 예, 다청옥은 2018년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이 되었고요. 2020년부터 판매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약 50헥타르 정도가 재배되었고 21년에 900헥타르, 올해도 1000헥타르 이상 재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료용 옥수수 종자, 이게 전부 국내 육성 품종은 아닌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사료용 옥수수 재배 면적이 약 15,000헥타르 정도가 되는데요. 외국 품종이 75에서 80%를 차지하고 국내 육성 품종은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2021년 국내 사료용 옥수수 종자 자급률은 약 22.1%였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게 역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첫 번째는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산 품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 품종이 몬산토나 파이오니아 등 세계적 기업과 여러 국가에서 수입이 되다 보니 국내 품종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아무래도 농가 선택의 폭이 더 넓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국 품종은 수입 적응성 평가 2년만 거치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올해만 해도 수입된 품종이 28가지나 됩니다. 그렇군요. 자, 외국산과도 비교해서 우리 다청옥의 장점은 뭘지, 또 농민들께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다청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량이 많아서 외국 품종에 뒤지지 않고 가격도 더 쌉니다. 외국 품종은 20kg에 48만 원이고 다청옥은 28만 원으로 40%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청옥을 농가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신문 등 방송 매체 홍보와 현장 적응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응성 시험은 축산 브랜드와 연계해서 천년한우 경주, 맑은 한우 아산, 단풍 미인 한우 정읍에서 기계화 대면적을 각각 5헥타르씩 조성하였고 지역 거점 사료용 옥수수 단지를 화성, 당진, 울산 등 6개 지역에서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평창과 천안 등 5개 지역에서 ICT 융합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분들께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품종 앞으로도 많이 좀 연구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옥수수 연구자로서 재배 농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옥수수 미국 시카고 선물 가격이 톤당 2020년 150불, 21년 210불, 올해 4월에는 300불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축산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료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수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수성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육성하고 더불어서 다수학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은 종자 신청을 하실 때 단순히 사료용 옥수수 종자 신청합니다 하지 마시고 콕 집어서 국산 사료용 옥수수 다청옥 신청합니다라고 우리 품종을 계속해서 찾아주신다면 사료용 옥수수 종자 자급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산 다청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국립식량과학원 옥수수 육종 연구실의 배환희 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광고에서 캐릭터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요새 점차 캐릭터 마케팅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 메신저의 캐릭터들이 산업 전반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캐릭터가 포함된 패키징으로 제품 판매를 늘리기도 하고요. 이 기업에서 금융 사업에 진출하면서 체크카드를 출시한 이후에 캐릭터가 귀여워서 네,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많죠. 1,500만 장 이상의 신규 카드가 발급됐고요. 최근에는 리뉴얼된 또 체크카드도 한정판을 출시했는데 완판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카드 혜택에 차별점을 두기보다는 캐릭터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캐릭터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으로 인해서 캐릭터 마케팅의 전성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는 미치아 가동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펭귄 캐릭터가 나오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등장인물인 비버 캐릭터가 어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최근 각종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귀여운 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캐릭터에 열광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지금 캐릭터를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을 하면 좋을지 각종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 왜 캐릭터 마케팅을 시작했을까요? 네, 브랜드의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캐릭터에 녹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활용할 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브랜드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입힐 수 있는 일반인이자 회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CEO를 통한 마케팅도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의 개성과 긍정적인 이미지에 또 친밀감까지 모두 표현을 하면서 모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캐릭터에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비용 절감도 마찬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 모델이 출연하는 광고비의 30% 정도의 수준이면 캐릭터 개발부터 그 광고 제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의 통일성 있는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요. 이제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의 경우에는 뭐 영상, 사진, 인쇄물 등 각종 콘텐츠마다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 등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협의가 필요한 데 비해서 캐릭터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야, 신사업 진출 발판으로 캐릭터 마케팅을 쓰기도 하네요. 네, 이 캐릭터를 단순히 광고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굿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캐릭터 마케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규 개발한 캐릭터 자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신사업의 발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인지도를 키우기 위해서 사업팀을 따로 조직하기도 하고 뭐 식음료 업체인데도 사업 목적의 콘텐츠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와 같은 캐릭터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 유통업체는 자사가 개발한 캐릭터라는 사실을 숨기고 무려 4년 동안 어떤 곰 캐릭터만으로 또 SNS 활동을 했는데 이 4년 동안 팔로워 수를 100만 명 이상 모은 후에야 우리 기업의 캐릭터였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뚝심 있네요. 예. 네, 이 기업은 자사 캐릭터 기반의 작품을 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NFT로 출시를 하고 또 전시, 공연 영역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캐릭터 마케팅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업 영역의 경계가 정말로 희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잘 알만한 캐릭터 마케팅 성공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한 소주 브랜드가 기존 캐릭터인 두꺼비를 새롭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각종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 지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제품명과 공명이 유사한 아이돌 그룹과의 콜라보까지 하면서 젊은 고객층에게 다가갔는데요. 이제 성수동에 굿즈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이 굿즈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술집에서도 해당 제품을 마시면 굿즈를 제공하는 맞아요. 판촉 행사를 하기도 하고 카운터에 이 두꺼비 피규어를 두어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고객들은 이제 이 두꺼비만 봐도 이 제품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인지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2달 만에 1,000만 병, 누적 4억 병이 판매되는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냥 원래 있던 그 두꺼비 그림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일상으로 확 들어오면서 판매에도 진짜 영향을 미치네요. 네. 지자체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양시입니다. 네, 이름에서 딴 고양이 캐릭터가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마스코트인데 처음에 고양시를 일산시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명을 좀 각인시키고자 이름이 같은 이 동물을 활용해서 캐릭터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종 SNS에서 회자되면서 뭐뭐 할 고양이라는 애교 섞인 말투도 유행을 하고요. 네. 또 오히려 고양시를 야옹시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전국의 지자체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벤트까지 마련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진주 지역의 수달 캐릭터인 하모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긍정을 의미하는 진주 방언 하모를 의미하는 이 캐릭터의 귀여움에 빠진 사람들이 뭐 굿즈나 이모티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서는 진주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들러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명소에다가 이 하모를 놔둠으로써 이 하모와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SNS에 캐릭터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 마케팅에 대한 고객들의 그 반응이랄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캐릭터를 보면서는 역시 귀엽다라는 키워드를 언급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내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다. 또 현실의 팍팍함을 잊을 수 있다. 이렇게 힘든 현실을 캐릭터를 보면서 위로받거나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이렇게 사이다 발언으로 대리만족을 주던 그 EBS의 펭귄 캐릭터가 어른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달력 엄청 샀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를 대변해주는 아바타로 캐릭터를 인식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한다. 또 진짜 나. 혹은 내 주변인처럼 느끼게 돼서 애정을 더 쏟게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농산물에도 이런 캐릭터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각종 식음료 브랜드에서는 뭐 야채나 과일 캐릭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 어린이 주스 브랜드가 유기농 과일 또 야채를 원료로 하는 주스를 출시하면서 또 패키지를 캐릭터로 꾸미기도 하고요. 또 야채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간다는 컨셉으로 노래나 교육 콘텐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글로벌 키위 브랜드는 키위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성실한 키위형, 또 비타민C가 풍부한 쾌활한 키위 동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친근한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로 인해서 우리가 뭐 쉽게 접하지 못하거나 못 먹는 음식들에 대한 선입견들을 좀 줄일 수 있고 매출 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그 자체의 모양과 색깔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자체나 농수산물을 이제 캐릭터 마케팅을 활용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까요? 네, 역시 그 캐릭터 마케팅에서 가장 집중하는 산업군이 금융권인데 여기에서도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캐릭터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접하지 못했던 품종이나 지역 특산물을 고객 입장에서 좀 선뜻 사먹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다가가기 쉽도록 캐릭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지자체들의 사례처럼 농산물을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지역 특산물을 모티브로 해서 농수산물의 특징을 의인화하고 또 캐릭터화해서 활용하면서 또 뭐 굿즈까지 확장을 한다면 농가나 지자체의 인지도 상승 또 부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죠? 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인 오늘 전면 해제됐습니다. 밤 12시로 제한되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어지고요. 10명까지만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가 됩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그리고 이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이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는 아직 써야 하는데요. 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집니다. 이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집니다. 다만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토일 코로나19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7,916명, 어제는 9만 3,001명이었습니다. 이틀 합계 확진자가 20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난주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 수에 비하면 1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더 크게 줄어서요. 4만 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93명으로 800명대까지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203명입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필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취임 10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김호수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갈등과 분란에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국민에게 영향이 큰 형사사법 체계는 최소 10년은 운영해보고 이 국민들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를 통해 고쳐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사숙고할 계기라도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요. 이에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발언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정치적 반발로 사표를 낸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요. 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이 피해보는 걸 막으려는 공직자의 충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이 자녀의 지원 사실을 내부에 알린 적이 없고 또 특혜를 주기도 불가능한 구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아서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보충력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병무청의 CT 검사까지 거쳤다면서 허위 진단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두 자녀의 경북대병원 봉사활동은 누구든 신청하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들의 학부생 시절 논문은 이 본인의 공로이지 이 자신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들의 편입학 과정에 대한 교육부 조사와 아들의 척추 질환에 대한 재검사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딸에게 구술 면접에서 20점 만점을 둔 면접관 3명이 이 모두 정우영 후보자의 지인이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요. 또 경북 구미의 농지를 최근 친척에게 되팔았다라고만 말하면서 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 정우영 후보자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이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요? 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44만 명의 성원을 이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라면서 이 서울시장 선거는 브레이크 없는 일방통행 국정으로 돌아가느냐, 이 상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는 1호 공약으로 유엔 제5본부 유치를 꼽았는데요. 유엔 193개 회원국 중 54개국이 아시아고 전 세계 60%를 차지하는데 아시아에는 유엔 본부가 없다면서 유엔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장사정포를 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다라면서 반값 아파트 공급과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인 1주택 종부세 폐지 등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붙잡혔다고요? 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 그리고 공범 조연수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는데요. 4개월 만에 체포가 됐고요. 공개 수배로 전환된 지는 17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은혜의 부친을 통해 자수를 설득해왔는데요. 이은혜가 자수하겠다라며 은신처의 위치를 밝혔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검거팀을 보내서 체포를 했습니다. 이 검거 당시 오피스텔에는 2사람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2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2사람은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그리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인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는 세월호 8주기 기억식이 열렸죠? 네. 4월 16일이 가슴 아픈 날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8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날 경기도 안산과 진도 팽목항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8주기 기억식이 열렸는데요.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 제한은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행사장 밖에서